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주택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했습니다. 심각한 버블 상태라고 이야기한 거죠. 얼마나 심각한 데이터가 나왔길래 그런 발언이 나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알람 설정으로 다른 인생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9월 14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인생이 바뀌는 투자처 3곳을 공개합니다. 이것을 사면 매년 1억 9천만 원씩 버는 엄청난 기회가 있습니다. 투자자에게 멤버십 영상에서 최고의 기회를 소개합니다. 9월 14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 그것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한국은행 부총재보가 이례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집값 소득에 비해 너무 높다. 한국은행의 경고. 통화당국이 특정 자산에 대해서 버블을 경고한 건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도대체 어떤 말이 오갔을까요?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부동산 시장 아직도 경착륙을 걱정해야 될 정도인가요? 그랬더니 이상현 부총재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주택시장은 상하방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 전망이 어렵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말로 대신하겠다. 한마디로 주택가격이 기존 가치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위험하다. 사지 말란 얘기죠. 그러니까 기자가 더 구체적으로 질문했어요. 보고서를 보니까 집값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진단했다.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무려 26배가 기록되어 있네. 그랬더니 홍경식 통화정책국장이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그 26배라는 거는 연간 평균 소득 26년간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다. 과거 평균이나 다른 나라와 비교할 때 고평가가 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하지만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주택을 사려면 26년을 모아야 된다고? 한국 주택이 다 저렇다고? 아파트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빌라도 있고 단저축된 돈인데 다 26년 모아야 산다고? 어떻게 저런 수치가 나왔지? 자, 그래서 통화신용정책 보고서를 살펴봤더니 출처가 넘베오예요. 이건 뭐냐면은 이제 각 국가의 소비자 물가지수나 이제 범죄통계, 의료질 등을 통계로 나타내는 클라우드 소싱된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라 해서 누구나 데이터를 추가 가능할 수 있는 오픈 데이터예요. 자, 이것을 근거로 해서 대한민국이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이 26%나 됐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면 26년이 나온 근거를 봐야 되잖아요. 자, 여기 보니까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다? 도시 중심지에서 전용 90제곱미터 기준으로 14억 8천만 원의 아파트 가격이 나와 있는 걸로 되어 있고요. 아파트 가격으로 딱 명시가 되어 있어요. 뭐 빌라나 이런 게 아니라 딱 찍어서 아파트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지역, 도시 중심지에서 벗어나는 외부 지역은 10억 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중심지가 14억 8천이고 외부 지역이 10억? 이거 서울 아파트 가격 말하는 것 같은데, 이 서울 아파트 가격을 한국 주택 평균 가격으로 가져왔구나. 자, 이게 좀 이런 황당한 일이 있더라고요. 자, 이 아파트 가격을 어떤 소득으로 나눴길래 26년에 나왔을까요? 자, 이 넘배우를 봤더니 대한민국의 근로소득자 세후 평균 소득을 월 324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럼 연 3,888만 원이죠. 자, 10억 원을 3,888만 원으로 나눴더니 25.7, 한국에서 발표한 26년 가까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결과를 토대로 다른 국가와 비교하니까 확실히 중국의 베이징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수준의 부동산 버블 국가로 나오게 됩니다. 자, 뭐 도쿄 보면요, 대한민국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고요. 뉴욕도 뭐 그래요. 근데 뉴욕이나 도쿄나 시드니나 런던이나 할 거 없이 매매나 임대료 같은 거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거 여러분도 쉽게 접하셨을 거예요. 대한민국만 27로 압도적으로 높은 국가다? 좀 한번 더 살펴보자고요. 자, 주소득 대비 주택가격 배율 한국에서 조사한 자료 없나 봤더니 KB의 아파트 담보대출 PIR이라고 있어요. 얘는 뭐냐면은 KB국민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실행 시 조사된 담보평가가격 중위가격을 KB 주담대 차주의 연소득 중위가격으로 나눴어요. 그랬더니 서울 PIR이 12.7, 경기 PIR이 10.3, 인천 PIR이 9.2가 나왔습니다. 자, 일반적인 PIR은 통계상 나타내 있는 평균 소득을 하는데 여기는 대출을 신청하는 차주의 소득으로 나눴다는 것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통계에 더 주목해야 되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거의 외국에서 조사한 것과 2배 가까이 차이가 나죠. 어떤 것이 맞는지 뒤에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동산 방송을 오랫동안 진행을 하면서 뭐 맞을 때도 있고 틀 때도 있었는데, 틀리게 되면은 좀 저도 여러분께 피해를 드린 거기 때문에 반성을 하고 왜 틀렸는지 분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느낀 게 있습니다. 경제 지표나 통계를 근거로 집값을 예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특히 소득 관련 지표로 집값이 버블인가를 평가하면 더욱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소득 관련 통계로 집값의 적정성을 평가하면 안 될까요? 통계에서 잡지 못하는 세 가지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 그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차이입니다. 한 기사를 보겠습니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연봉 차이를 연령대별로 알려줬는데요. 30대 초반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가 1.8배, 40대 초반은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가 2.2배, 그리고 50대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연봉 차이가 2.5배로 벌어지게 됩니다. 평균 소득에서는 이런 차이점을 체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맞벌이와 외벌이의 차이입니다. 자, 지금 맞벌이 가구 비중이 무려 46.1, 그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죠. 평균 소득에서 체크하지 못하는 게 바로 이 맞벌이 가구입니다. 주택은요, 개인 소득이 아닌 가구 소득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을 때도 부부는 한 몸으로 소득을 체크하게 돼 있죠. 자, 그런데 맞벌이하고 외벌이는요, 버는 금액도 차이가 크지만 저축액에서 정말로 큰 차이가 봅니다. 왜냐하면 외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나 비슷한 고정비가 들어가요. 생활에 필요한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외벌이 가구에 비해서 맞벌이 가구는 고정비를 제외한 저축액이 외벌이 가구의 3배를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하고 두 번째, 대기업에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얼마나 될까? 그에 대한 통계는 알 수 없지만 이게 부동산 상담을 많이 해본 사람들 좀 느낄 수 있거든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예전에 둔촌주공 전용 59제곱미터하고 84제곱미터가 정당 계약에서 완판이 됐습니다. 특히 둔촌주공 84 타입 같은 경우는요, 당시 분양가가 12억에서 13억, 중도금 대출이 하나도 안 돼서 분양가의 80%를 현금으로 잔압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그럼 10억 원 정도의 대출 안 되는 현금이 필요해요. 근데 그것을 처형 넣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대기업 맞벌이 부부가 생각보다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가 자산의 차이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연봉 1억 2천만 원 받는 사회적으로 엄청 성공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본금은 3억이에요. 자, 이 사람은 내 집 마련할 때 나의 사회적 지위와 체면을 생각해서 한 13억짜리 아파트는 사야지. 근데 못 삽니다. 왜? DSR 한도가 안 나와서 이 주택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연봉 6천만 원인 사람이 이 1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예전에 10년 전에 미사 아파트를 3억 5천만 원에 분양을 받았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가 10억 원을 호가해서 10억 원에 처분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3억 원을 더 대출받아서 13억짜리 아파트를 살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고가 아파트는요, 무주택자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자, 아까 소득 비율로만 주택 가격의 고평가를 평가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자산의 차이, 즉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주택을 접근하는 그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겁니다. 자, 고가 아파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비싼 아파트들, 어떻게 저런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다 갈아타는 사람들이 많이 접근한다는 거죠. 그 차이는 소득 통계에 안 나와요. 또한 주택을 구입할 때 부모님의 지원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자, 한 조사 결과를 봤더니 자녀한테 지원한 결혼자금 봤더니 아들이 9,373만원, 딸이 4,167만원이라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자녀 결혼자금 공제를 1억 5천만원까지 늘리겠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비과세 혜택을 준다는 거예요. 증여세 부담 없이. 자, 부모님들이 자녀집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부모님들이 자녀한테 자금을 지원해 주는데 이런 케이스가 꽤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평균 소득으로 적정 집값을 평가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고가 아파트는요, 그 가격대의 수요가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중위가격 소득으로 평가를 해버리면 다 비싸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로 집값을 전망하면 항상 틀린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서울 아파트가요, 이제 거주의 필수제, 그리고 자산의 역할을 넘어서 사치제의 영역까지 들어갔습니다. 자산으로서의 역할, 사치제의 역할까지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
가격이 올라도 수요가 줄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사람들 명품 좋아하고요, 수입차 좋아합니다. 근데 집만 정말 소박하고 경기도 외곽 지역에 살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어떻게든 좋은 데 살면서 자기를 돋보이게 하려고 하겠죠. 그것이 점점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수요까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전문가가 소득 대비 주택 가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값이 버블이다, 곧 많이 폭락할 것이다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와 관련된 반론도 오늘 한번 영상에서 정리를 드려봤습니다. 한국은행이 과연 버블을 경고했는데 집값이 떨어질까요? 그건 여러분들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주변에 주택을 구입하려는데 망설이는 분들께 이 영상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